네, 자, 전산세무 2급 제105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회계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특성이다. 언뜻 보면 요거 같죠. 비교 가능성. 근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그 이론 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 작년 올해 실적을 보고 재무제표 다 보고 투자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안 보고 주변의 말만 듣고 한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론교재 1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목적 적합성의 의사결정 관련성 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적시성 돼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아까 확인가치 요게 피드백 가치라고도 하는데 회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기대치를 확인 또는 잘못된 기대치를 수정시켜 줄 수 있는 정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뢰성이 있고, 자, 신뢰성은 그 재무제표가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 중립성 검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자, 이제 다시 보면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죠. 목적 적합성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확인 또는 피드백 가치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목적 적합성이 되겠죠. 자,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교 가능성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함정을 하나 파놨습니다.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 다음 이 자료는 주식회사 아주상사의 2022년 기말 재고자산 내역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2022년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지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장부상 기말 재고 창고에 1000개가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 근데 실지 재고조사라는 말이죠. 재고 파악을 했더니 950개. 50개가 모자라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 50개 모자란 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죠. 자, 아까 함정을 파놨다 그랬죠. 자, 단위당 원가. 지금 우리가 장부에는 1,5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시가가 있으니까 요거는 장부 금액이 되겠죠. 시가는 1,700원. 200원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됩니다. 근데 평가이익, 감모손실 두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단서 조항에 보면 감모손실만 반영했을 때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평가이익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감모된 부분, 그럼 50개가 감모가 됐는데 금액으로는 자, 장부상 단가는 1,500원이에요. 50개 곱하기 1,500원. 그러면 얼마죠? 55, 75,000원? 예, 75,000원이 됩니다. 자, 75,000원이 감모 손실인데 그 밑에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5%는 그러니까 이 75,000원 중에 5%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거냐, 요 정도는 뭐 평상시에 있을 수 있어. 근데 비정상,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관리자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죠. 자, 근데 5%가 비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75,000원에 바꿔 이야기하면 95%는 정상이라는 소리죠. 자, 곱하기 0.95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71,250원. 71,250원이 나오고 비정상은 나머지 0.05 곱하기 해주면 3,750원. 750원은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보통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냐면 영업 외 비용으로, 영업외 비용으로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기업회 기준상. 정상 감모 손실 이건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거냐? 자, 매출 원가 비용이죠. 정상적인 매출 원가 비용으로 하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 비정상 감모 손실은. 그럼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더해 준다 이 말입니다. 71,250원은 그러면 여기 매출 원가가 71,250원이 증가해요.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그러면 빼야 되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그렇죠. 71,250원만큼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71,250원 감소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주 문제를 비비 꼬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평가 이익은 생각하지 말 것. 왜냐? 감모 손실만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감모 손실 중에서 다시 정상적인 감모 손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에 더해주고,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이번 시험 문제 중에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게 아까 2번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3번.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유형 자산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보기에서 몇 번을 눈여겨봐둬야 되냐면 요 4번입니다. 자, 자산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유형 자산. 교재에 보면 요 그림 두 가지가 있죠. 같은 종류의 자산을 상호 교환할 때 돈을 주고받은 게 없어요. 교환이니까.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동종 자산, 같은 종류. 자, 트럭을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트럭을 주고 트럭을 가져왔어요. 물론 형태는 뭐 요건 레미콘이고 요거는 뭐 운반용 트럭인데 어쨌거나 동일 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제공한 자산, 요 트럭 있죠? 요 트럭의 장부 금액으로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의 차량 운반구는 그대로예요. 단 차량 운반구 일련 번호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같은 종류일 때는 우리 기존에 이미 요 트럭 제공한 자산,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자, 문제는 요거죠. 전혀 다른 유형 자산끼리 교환했을 때, 자,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를 줬어? 기계를 줬습니다. 이건 전혀 다르죠. 기계 장치하고 차량 운반구를 교환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제공한 요 기계 장치의 시가,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유형 자산을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뭐 처분이익, 처분손실 기록도 할 수 있겠죠. 자, 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기왕 설명하는 김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 자산이 취득 원가는 아까 어떻게 한다? 네, 시가로 한다 그랬죠.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이거 틀린 거죠. 시가로 한다. 자, 장부가액으로 적는 건 뭐다? 같은 종류의 트럭이면 트럭끼리 이렇게 교환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유형 자산이니까 이거는 시가로 한다 해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 유형 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맞죠? 무형 자산하고는 비교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기준은 뭐예요? 1년 이상 사용하는 거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맞고요.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시골에 가보면 농기계 아니면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설 투자하면 유형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 가치보다도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보다도 낮게 왜? 정부 보조를 받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사면 보조금 주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유형 자산이 취득 원가는 취득일이 시가로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아까 설명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죠.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이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화의 판매로 할 때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였구나. 네. 자, 재화의 판매로 수익은 다음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 팔았어요. 그리고 반품 기간 내에 반품을 안 했어. 그 기간을 넘겨서 사용하다가 망가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 구매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다시 말해서 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수익이 인식 기준은 그 모든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다음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물건 팔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죠. 관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가를 알아야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니까. 자,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그럼으로써 수익 금액도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해봐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아까 설명한 거죠. 맞죠?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미치고 팔아서는 안 된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아니에요. 구매자에게 있다 그랬죠. 사간 사람이 책임져야죠. 반품 기간이 지나면. 자, 그래서 요게 틀린 거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원가를 알아야 뭐예요? 수익 금액도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다음 중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기 보시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우발자산, 우발부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우발자산, 우발부채가 뭐냐? 이론교재 105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자,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설명한 거죠. 지금 밑에 판사님이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은. 우발부채, 자원이 유출이 예상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쉽게 말하면 자동차 리콜 보증기간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단소송이 들어왔어. 그러면 재판하셨을 때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게 예측이 되는 경우 그거를 우발부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질 가능성이 높다 하면 재무제표 중에서 주석사항에 이거를 표기해야 됩니다. 한 2년 전인가 현대자동차 대형 리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금액이 막 조 단위로 갔었죠. 자,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건 끝나봐야 하니까 그래서 주석사항으로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반대 상황일 때는 우발자산이 되고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럼 우발부채가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이나 이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재무제표에 올리는 게 아니고 주석상으로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상값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채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이거는 아까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 유동부채가 되고 1년 이상 사채 같은 거 발행한 거 있죠? 그런 거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다음 4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뭐예요?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재무회계는 끝났고 원가 회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의 3요소, 재료비, 재료 원가, 원가비 같은 말입니다. 재료비, 노무원가,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원가의 3요소 맞죠? 원가 행태, 자 변동비냐, 고정비냐, 중고정비냐, 준변동비냐 이렇게 따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뭘 추적해요? 이게 직접 제품에만 들어갔냐, 아니면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직접비냐 간접비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긴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나왔어요. 이거 틀린 거죠. 직접원가 간접원가 또는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기회원가, 매몰원가. 매몰원가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다 투자해버린 거야. 이거는 의사결정하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했을 때 이익이냐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자 4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요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죠. 요거 이론 교재에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제조 비용, 기초제용품 더하고 기말제용품 빼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쉽게 예를 든다면 현대자동차, 제가 현대자동차에 뭐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요거는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자동차 제조, 공식 상호는 현대자동차입니다. 근데 보시면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재료비 들어가고 노무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가서 올해에 들어간 총 비용, 총 제조 비용, 거기다가 작년에 미완성품, 기초제용품 더하고 기말제용품 빼고 나면 뭐예요? 단기 제품, 완성품이란 말이죠. 제품은. 총 제조 비용과 제품 제조원가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단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건 총 제조 비용. 자, 거기다 월초 더하고 월말 제공품 빼면 예, 단기 제품, 다시 말해서 완성품 제조원가. 자, 완성된 자동차는 어디로 갑니까?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 넘어가죠. 자, 요 빨간 라인 쭉 따라서 예, 여기 갑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는 자, 매출액 자동차 1년간 판매한 거, 여기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 해서 매출원가 계산이 되면 요거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 작성하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 기말원재료 재고액. 자, 요 녹색 선이죠. 쭉 따라가면 예, 여기에 재고자산으로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개선서상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아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계산할 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아까 어디로 갔어요? 재고자산, 쓰다 남은 원재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표시되지 않는다. 여기에 뜰려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단기 총제조원가. 제품이 아니고 총제조원가입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재료비 그러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총액을 의미한다. 단기에 투입된 것만 합친 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원가를 의미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8번 문제. 종종 나오는 문제죠. 직접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부문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 후, 자, 조립부문이 총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보조부문, 오른쪽이 제조부문이에요. 그 중에서 조립부문 여기 있습니다. 제조부문. 현재
자기 부문 원가, 조립 부문은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조 부문 보면 설비 부문이 80만 원, 전력 부문이 40만 원인데 요거를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조 부문에 각각 직접 배부법으로 배분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설비 부문 80만 원은 배부 기준은 어디 있냐면 여기 설비 부문 공급해서 자, 보조 부문끼리는 안 합니다. 왜? 직접 배분법이니까. 자, 제조 부문, 조립 부문은 600시간, 절단 부문은 200시간, 6대2 비율로 요 80만 원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800시간이죠. 자, 800시간 분에 조립 부문은 600시간이에요. 곱하기 80만 원. 그러면 자, 조립 부문에 갈 금액 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60만 원.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절단 부문에 가겠죠. 20만 원.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문 여기가 40만 원입니다. 요 40만 원 전력 부문 공급은 조립 절단이 똑같습니다. 500kW씩 반반. 그럼 40만 원을 반반 나눠주면 20만 원과 2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조립 부문 전체 원가는 얼마냐? 자, 요거 20만 원에 60만 원, 80만 원, 그다음 원래 있던 60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 다 더하면 140만 원.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문제.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현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이게 기준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년도 초 제조 간접 원가 예상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 자,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80만 원 발생했어요. 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3,000시간일 경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정 배부를 먼저 했어요. 예정 배부 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서 보니까 실제 발생한 금액을 자, 실제 발생한 건 80만 원이야. 그러면 예정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예정 금액, 실제 금액 비교해 봐서 예정이 맞냐, 실제가 맞냐 비교해서 배부 차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요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제품별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 물론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뭐예요? 시간이죠. 직접 노무 시간이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자, 실제 시간입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3,000시간이에요. 13,000시간. 뭐 예정 배부액인데 왜 실제 하냐? 실제 시간에다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찾아야죠.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사느냐? 자, 제조간접, 자, 당연히도 초에 예상 금액이 100만 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에요. 요거를 나누게 하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 나누기 2만 시간. 그러면 시간당 50원이 나오죠. 그러면 13,000시간 곱하기 50원. 그러면 얼마예요? 자, 65만 원. 네, 6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예정 배부액이 이게. 자, 초에 65만 원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 나온 건 얼마라고 했어요? 80만 원이죠. 그러면 예정이 적게 했다는 소리죠. 자, 배부 차이 예정이 15만 원 과소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예. 왜냐하면 8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65만 원 하면 15만 원이죠. 차이 금액이 예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가 나중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정 마이너스 실제 하면 마이너스 15만 원 나오니까 과소배부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과대배부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준이 예정을 적게 했냐 많게 했냐. 실제하고 딱 비교했더니 예정이 적어. 그러면 과소배부입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공손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 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몇 개인가? 단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이 8%로 가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기초제용품, 자, 이게 제품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기초 200개를 지난달에 미완성된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20개, 이번에 미완성 120개, 그리고 단기 착수량 900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기 착수량이 900개. 자, 그러면 합계액이 1100개죠?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1100개. 자, 기말 120개 빼면 공소품이 하나도 없다. 공소품은 다른 말로 뭐예요? 불량 제품이죠. 자, 불량 제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완성이 됐다 하면 980개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 문제 보면, 아, 불량품이 있어. 80개가. 그러면 980개에서 900개는 아무 이상 없이 완성된 완성품이고 80개는 불량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손품이에요. 자, 근데 공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 공손이냐, 비정상 공손이냐. 자, 정상, 비정상. 정상은 이 정도는 항상 생기는 거야 하는 거고, 비정상은 이건 작업자의 커다란 실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여기 단서 조항을 보니까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이 8%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완성품이 900개 곱하기 0.08. 그럼 몇 개예요? 72개. 정상 공소는 72개입니다. 그리고 공소품이 전체가 80개라 그랬으니까 72개가 정상 공손이면 나머지 몇 개? 그렇죠. 8개는 이거는 비정상 공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4번 8개가 되겠죠. 자,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이제 원가회계 끝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 한번 이론 교재에 있던 285페이지에 있는 요 표를 보겠습니다. 요게 2021년도에 세법 개정되면서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4,800만 원 연간 매출인데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 요게 4,800만 원 이하였다가 2021년도에 8천만 원 안 될 경우, 8천만 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세금이라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법이 개정됐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적용 대상은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가 문제죠.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납부세액은 요거는 부가세를 뺀 매출액 곱하기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 공급 가액과 대가는 다릅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까지 더해진 금액, 총 매출액입니다. 부가세까지 더해진 거에 여기에 부가가치율 10% 곱하고 다시 또 10% 해서, 이거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 다릅니다. 거기다 부가세 10%, 업종별로 뭐 20%도 있고 30%도 있고 막 그래요. 해서 곱해진 금액만 납부세액으로 해서 일반 사업자보다는 상당히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이 뭐예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해서 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일정 부분 요거 국내산 농수축산물 많이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너네 이것만 해도 세금 많이 혜택받는데 이것까지는 안 되지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돼요. 자,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틀린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맞죠? 예,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이 틀린 거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아까 그랬죠.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이렇게 하니까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출하는 경우,
영세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왜? 시골에 오면 농산물도 해외 수출하잖아요. 근데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해서 환급받게 생겼어. 그거는 안 해줍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환급 다 가능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재화 및 용역이 공급에 대한 시기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론교재 266페이지에 이런 제가 그림 실어놨죠. 자, 재화를 판매하는 거는 판매된 시점이 공급 시기로 보죠. 언제 팔았느냐 이걸 따지는 문제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할부금 받을 때 그때 하고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 이거 언제 판매한 걸로 볼 거냐. 자판기에 돈 넣고 물건을 사갔어. 이때가 판매된 거 아닌가? 그거 자판기 앞에서 무인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매번 커피나 캔 음료 판매되는 거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편의상 돈 통해서 현금을 빼낼 때 그때 판매된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대표적이죠. 그러면 우리도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1, 2, 3차 하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죠. 그것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액체인 경우, 전기 이런 거는 딱 정해진 날짜 받기로 한 때 그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물건 여기 보시면 내국 물품이 국외 반출 및 중개무역상의 수출 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이거 기적일은 뭐예요? 그러는데 선적은 배에 선박에 실는 거,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는 거 요거를 기적일이라 그럽니다. 요 날을 공급한 날짜로 일단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로 가서 자, 1번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는 거죠. 내국 물품 외국 반출 수출할 때 수출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 아까 설명한 거고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 통해서 돈을 빼낼 때죠. 근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자판기에서 캔 음료 사서 갈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맞죠. 자, 그 다음 13번 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규제 그림으로 실어놓은 건데 어떤 경우에 면세가 되느냐. 기초생활 필수 재화에 보면 수돗물,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그런 거. 유연탄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객운송, 우리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서 부가세 낸 적 없을 거예요. 자, 대중교통 안 냅니다. 근데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 항공기, 그 다음에 KTX, 그 다음에 우등 고속버스, 30인승 이하, 그 다음에 전세버스, 택시 이런 거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버스, 지하철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위에 주택을 지으니까 주택 임대는 부가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부가세까지 들어가면 서민들 임차료가 비싸지니까. 단 상가는 안 됩니다. 그건 과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금융보험 용역. 자,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이자낼 때 부가세까지 추가로 납부해 본 적 없죠? 이거는 자, 면세 품목입니다. 이거 들어가고요. 책 같은 거 살 때 지금 도서, 수험서 같은 경우 부가세 따로 안 냈죠? 면세 품목이어서 그럽니다. 단 출판사는 인쇄사에서 인쇄하고 부가세 주고 가져오고 근데 일반 소비자한테는 못 받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임대 용역, 주택 임대는 면세라 그랬죠.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토지만 임대하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면세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KTX 안 된다 그랬죠, 면세.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연탄과 무연탄, 이거는 면세 맞죠. 그 다음에 금융, 보험, 간혹가다 시험에 또 나오는 게 교육비 있죠. 학원비. 학원 여러분들 부가세 안 냅니다. 자, 교육용역 그런 것들은 안 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이제 부가세도 끝나고 소득세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해주죠. 150만 원씩. 자, 가장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 추가 설명 한번 좀 보고 할게요. 자, 소득세. 그럼 소득세는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한다. 그거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 해 4월 달에 합니다. 자, 소득은 그럼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신고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게 종합소득 항목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딱 한 번씩 받는 거 있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러한 거는 분류과세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소득하면 이거를 전부 다 합친 금액을 소득세라 한다. 자, 그 다음 인적공제. 자,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해주는데 자, 우선 기본 본인 공제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배우자 다 해주는데 형제자매도 됩니다. 단 나이 조건이 있어요. 소득도 없어야 되고 만 20세 미하 미성년자 동생 데리고 살 수 있죠. 또 나이 먹은 60세 이상. 물론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배우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를 많이 헷갈려 해요. 부녀자 공제는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는데 집에서 아내분이 애도 키우면서 밖에서 또 일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해주자. 단 조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 인적 공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남편 혼자서 부인 없이 애를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반대로 여자 혼자서 키우는 경우 그걸 한부모 공제라고 그래요. 한부모 가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이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2배입니다. 1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단 중복 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부모 공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한부모 추가 공제는 소득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까 이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인데 한부모 공제는 자, 소득 제한 없습니다. 어우, 건조하니까.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자, 아까 소득 어떤 게 소득이냐?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든 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니죠. 요건 부녀자 공제일 때고 자, 한부모 추가공제는 소득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틀린 거. 아,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2번은 틀린 거. 요거는 아까 맞는 거죠. 1번은.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죠.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된다 그랬죠.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아니죠. 포함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한다. 자, 부양가족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8월 달에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8개월까지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 해 있기만 했으면 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안 되겠죠. 돌아가셨으니까. 자, 월날 계산 이건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단 한 달만 있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거고 옳은 것 그랬으니까 아까 1번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에 퇴직, 양도소득 다 합친 거라 그랬죠. 예,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보기 4개 중에 3개는 근로소득, 소득으로 본다는 말이겠죠. 자,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이 결의에 따라 상여금, 요건 당연히 기본 월급의 상여금, 특별 성과급 다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 이거 해당되는 거고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퇴직 공로금, 퇴직소득은 당연히 아까 들어갔고 공로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거 안 집어넣게 되면 공로금으로 따로 돈을 그냥 빼가지고
세금 안 내도록 또 조작할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퇴직과 관련해서 받는 건 다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자,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고요.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이거 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세금 내더라도 받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임원이 아닌 종업원,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임원은 안 돼요.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회사에서 직원들 주택 전세자금 싸게 빌려주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이익을 그러면 그 종업원은 그걸 소득세로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정부에서 봐주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주택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빼줍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카페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올리시는 분들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질문 답변이 수십만 개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니까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무슨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절차 밟으면 모든 글을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바로 글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화질이 흐리다 하시는 분 지금 4K급으로 고화질로 찍은 겁니다. 여기 밑에 톱니바퀴 있죠? 요거 클릭해서 1080 클릭해서 보세요. 그럼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산회계 2급 1급은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세무 2급은 평상시 정도 수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합격률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